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처참히 망해버린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5월 17일 미국의 경제 전문 뉴스 블룸버그는 중국 주택시장의 붕괴가 수백만 명의 유망한 젊은이들을 역행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와 그에 따른 중국 젊은 청년들의 경제난을 설명하는 기사였죠.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졌던 부동산 호황기 동안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거나 직접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큰 손실을 입으면서 커리어도 재산도 모두 잃게 된 사람들이 증가했거든요. 한국으로 치자면 얼마 전까지 그리고 현재도 다시 늘어나는 중이라 논란이 많은 영끌종 이런 거죠. 일례로 아이비 장이라는 30대 여성은 부동산 호황이 한창이었던 2016년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에 입사하면서 그야말로 성공적인 커리어 우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11시까지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아이비 장은 오래 지나지 않아 대도시로 발령받아 연봉이 1억을 넘기게 되었죠. 그녀는 정기적으로 $550, 현재 기준 72만 원이 넘는 스파 이용권을 아무렇지 않게 결제할 만큼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월급 인센티브가 점점 더 늘어나더니 어느새 자신의 통장 잔고를 구태 확인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날들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21년부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폭락하다 못해 붕괴되기 시작하자 아이비 장은 한 달에 약 50만 원 정도의 생활비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비슷한 시기에 중국 주요 개발업체에서 일하며 3억 원이 훌쩍 넘는 고액의 연봉을 받았던 한 남성 역시 부동산 시장 붕괴 이후 아예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받던 연봉을 90% 삭감하겠다며 70번이나 넘게 면접을 받지만 그를 받아주는 회사는 쉽게 찾을 수가 없었죠. 이 남성은 가까스로 직장을 얻은 지금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미래가 없고 버려진 분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이 잠깐 불황이다, 추세가 안 좋다 수준이 아니라 업계 사람들의 수익이 박살날 정도로 망가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 좋다고 해도 박살나지는 않았죠. 심지어 지금 스물스물 다시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경기는 국가 경제에 민간 경제에 단순히 집값 그 이상의 영향을 끼칩니다. 부동산의 몰락은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약 10년 동안 호황기를 맞았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쩌다 회복 불능, 재기 불능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우선 호황기가 시작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여러 경기 부양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때 4조 위안 약 5,86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통해 철도, 도로, 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이 집중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투자 지향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만들었거든요.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고수익 사업 대신 엄청난 자본이 드는 사업, 딱 부동산이죠.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경기 부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시화와 지역 개발을 촉진하죠.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주거 및 상업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야기합니다. 특히 부동산 수요는 크게 증가했고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죠. 한편 경기 부양책이 시행된 후 지방에서는 토지 사용권 판매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사용권을 구매한 사람은 쓰려고 구매했겠죠. 지역 개발도 촉진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중국의 토지법을 살펴봐야 하는데 중국의 토지법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 개인과 기업의 토지 소유권이 보호되는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입니다. 즉 개인이나 기업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구매할 수 있죠. 주거용 토지의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70년, 산업용은 50년, 상업용은 40년으로 설정됩니다. 토지 사용권은 경매나 정부의 할당을 통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었죠. 2008년부터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토지 수요가 증가하자 이전까지 인기 없던 지방의 토지 사용권의 수요도 증가했고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판매해 번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돈은 중국의 은행들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크게 확대한 덕분에 미친듯이 공급되었고요. 곳곳에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 중국의 경제 성장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경제만 성장한 게 아니죠.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값이 올라 떼돈을 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동시에 마치 부동산 경기 호황이 영원할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이 공격적인 확장과 투자를 지속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절정에 달했으며 부동산은 중국 GDP의 약 24%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열풍이 분 것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 때문만이 아닙니다. 문화 영향도 크죠.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과
다소 비슷하게도 중국에서는 부동산 소유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특유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죠. 또 부동산 소유는 결혼과 가족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혼 시장에서 남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지며, 이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가치관과 결혼 문화 그리고 체면 문화가 부동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기여한 것이죠. 또 중국인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다른 투자 옵션이 제한적인 주식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부동산을 장기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도 부족하고 사회보장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게 이것저것 따져보았을 때 적어도 당시에는 최고의 선택이었죠. 때문에 2023년 기준 중국의 주택 소유율은 약 90%에 달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경제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국가 성장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되자 부동산 산업은 중국 경제의 핵심으로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청년층 사이에서 가장 매력적인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업계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업계였죠. 부동산 호황이 개발사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 덕분에 개발사들 역시 직원들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할 수 있었고, 심지어 연말 보너스로 벤츠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여기다 더해 마케팅 직원부터 잡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덕에 먹고 살았죠. 하지만 이미 서두에 결말이 나왔듯 영원할 것만 같았던 중국의 부동산 시장 호황은 2020년을 이유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2010년과 2020년 사이 중국의 상위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60% 이상 상승하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죠. 말이 60%지 도심 지역은 말 그대로 급등했습니다. 일찍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 뒤늦게라도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자산가치 상승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이 커졌죠. 부동산 상승폭은 노동소득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결국에는 투자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집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수년 동안 중국 부동산 업계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채권을 발행하고 아직 짓지도 않은 주택을 소비자들에게 우선 판매하는 식으로 신규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레버리지란 쉽게 말해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한 뒤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버리지를 잘 사용한다면 투자 수익이 막대하게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손실도 막대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 개발사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무리하게 자금을 대출한 뒤 채무 불이익에 빠져버리는 일도 일어났죠.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거나 다 완성되지 못한 주택을 사고자 개발업체에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던 수많은 중국인들은 그야말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건 지방 정부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인프라를 건설하고 토지 판매 수입에만 의존했던 지방 정부들의 부채도 어마어마해졌거든요.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는 2019년 GDP 규모의 62.2%에 해당하는 규모였는데 2022년엔 76%에 해당하는 92조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경 7천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이나 대출 규제 강화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도입된 정책 중 하나가 세계의 레드라인 정책이죠.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율이 70%를 초과하면 안되고 순부채율이 100%를 초과하면 안되고 현금성 자산이 단기 부채보다 많아야 하는 세 가지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사 에버그란데가 규제로 인해 무너지는 에버그란데 사태가 발생하죠. 에버그란데는 부동산 시장 호황기 동안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통해 성장했는데 에버그란데의 부채만 약 3,050억 달러로 중국 GDP의 약 2%에 달합니다. 갑작스레 중국 정부가 세계의 레드라인 정책을 통해 부채 비율을 제한하자 에버그란데와 같은 회사들은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2021년 12월 에버그란데는 채무 불이익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태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박살냈고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과 시장 불안정이 발생하게 되었죠. 에버그란데 사태 이후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나라에서 돈을 풀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안정, 아니 오히려 상승시켰지만 중국은 이게 좀 힘들었죠. 지금 안 잡으면 일본과 같이 거품이 끼고 결국에 터져 일본 버블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부동산 가격은 또다시 하락하였고 미분양 주택도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지방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 대규모 구제 패키지를 통해 조치를 취했으나 부동산 시장은 자산과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어버린 뒤였죠. 2024년 기준 중국에는 맨해튼의 6.6배에 해당하는 크기인 3억 9,100만 평방미터의 완공된 미분양 주택이 존재합니다. 한때 중국 경제를 견인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부동산 개발사
대출사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던 청년들은 앞서 말한 사례와 같이 연봉을 90%나 삭감해도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중국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해결 안 되면 중국 경제 자체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의 왕타오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더딘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 현재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가계 자산의 6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체 가계에 충격이 오죠. 왕타오는 부동산에 자산을 올인한 계층 중산층에서 특히 충격을 겪고 있다며 소비의 주체인 중산층이 힘들어진 이유가 중국의 소비가 줄어든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라고 말했죠. 이쯤 되니 중국 경제는 아예 망해버린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티안첸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절대적 위기에 처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2010년대 중국의 경제 성장 추세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부동산 시장과 인프라가 호황을 이루리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미리 조성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이 이러한 경제 발전 모델에서 다시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조정은 불가피하다. 즉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지금의 부동산 위기는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적절하게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위기인 건 맞습니다. 시진핑이 외치던 중국몽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실패의 도화선이 중국의 부동산 위기라 말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과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아니 이로 발발한 경기 침체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중국도 현재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기에 부동산의 미래는 어둡게 점쳐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처참히 망해버린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